안녕하세요. 유튜브 학당의 류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사회문화 2강, 지리적 집중 모형, 본문 분석 및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을 읽으실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글을 파악하면서 읽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이 부분에서 정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 한 개당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정보는 두 개인데 선택지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수능에서 연계되었을 때 이 부분에서 좀 더 출제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가까이 보면은 내신 시험에서 이 부분을 변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표현으로도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거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거나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해서 출제를 할 경우에는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눈에 띄는 전개 방식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으로 묻고 출제를 하고 있고요. 서술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단위, 문장 단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시나 혹은 인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조라든가 이런 경우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출제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 문제는 단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 문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정보 단위를 어떻게 셀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와 함께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리카도라고 하는 학자가 언급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 우위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다른 이론이 언급되지 않는가, 다른 이론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이론이 언급되지 않는다면은 이 글은 끝까지 비교 우위론을 매우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다른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면은 그 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비교 우위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증가시킨다는 것 자체는 선택지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맞는 선택지로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더 출제에 초점이 되느냐?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이익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읽어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의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두 재화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접속사는 그래도 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부분이 이 상황이 좀 특수한 사례다. 그래서 이 뒤쪽에 나오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비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두 나라 모두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내신 시험에서는 굉장히 출제를 잘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라고 하는 교체 가능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선택지를 구성하면은 여러분들은 전체 문장의 인상만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었다라고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겠고요. 이 문장에서는 지금 내용상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이 하나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A는 장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국가 B는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또 표현상의 특징을 출제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 A 그리고 국가 B를 언급을 한 것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고 언급을 한 부분은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과 예시는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예를 들어라고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예시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겠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뭐뭐 해보자와 같은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가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국가 A가 국가 B의 시장에 공급할 장비를 생산하는 한편 국가 B가 국가 A의 시장에 공급할 컴퓨터를 생산한다면 양국의 생활 수준은 함께 향상될 수 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로 상대적인 우위를 비교를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양국의 생활 수준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 여기서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데요. 선택지를 구성할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문제화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제무역은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재화를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 이 문장의 경우에는 보시면 마지막 문장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을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좀 특이하게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지막 문장이 오히려 선택지화되기에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단에서 문제 내기에 좋은 문장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은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단어만 남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재화 생산, 기회비용과 관련된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상황을 가정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상의 특징이 지금 학자 언급, 예시, 가정 이렇게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양국의 생활 수준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지막 문장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 되겠구나, 선택지로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서 메모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이러한 비교 우위로는 근본적으로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이런 접속사들이 나올 경우에 저는 항상 세모를 쳐둔다 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네 가지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 저는 항상 체크를 해둔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나가 나올 경우에는 대조 되어서 뒤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라고 하면은 전환되어서 뒤에 다른 내용, 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접속사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 뒤쪽이 출제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체크를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문장을 보시면은 비교 우위로는 근본적으로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체크해 보시면은 지금 생산 규모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는 생산량과 생산 비용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럼 생산 규모가 증가를 하더라도 생산 규모가 높아지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봐야 되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수학 불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무엇이다? 비교 우위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문단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새로운 문제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앞문단과 연결시켜서 비교 우위론이랑 엮어서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무엇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느냐? 규모의 생산이 발생을 하게 된다. 보시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생산 규모가 커지면 지금 보시면은 생산 규모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죠. 생산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동일한데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그러면은 앞쪽이 훨씬 더 커지는 수학 체증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인 거죠. 규모의 경제가 없을 경우에는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 불변입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게 된다. 이것을 수학 체증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100% 출제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떤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자 그럼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 비율이 10단위이고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단위씩 추가된다. 비용이 1단위씩 추가된다. 뭐 가정해보자. 처음 1단위를 생산할 때에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처음 1단위를 생산할 경우에는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데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에 재화 1단위당 생산 비용을 더한 11단위가 된다. 그러나 자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2단위를 생산할 때에는 총 12단위의 생산 비용이 들어가므로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6단위가 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12 나누기 2단위이기 때문에 6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위를 생산할 때에는 13 나누기 3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바로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세 개의 사례를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학 체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은 빠르게 읽고 나서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머릿속에 대강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응용형으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지문은 인문지문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 보라거나 혹은 응용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끼는데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원리만 잘 알면은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이러한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폴 크루그먼은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나왔던 학자와 또 대조되는 또 다른, 대조된다기보다는 좀 다른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구나. 아 그럼 출제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것이 지리적 집중 모형이 되겠죠.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수학 체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수학 체증은 무엇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느냐?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구나.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리적 집중 모형이 이 부분에서 언급은 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 뒤쪽에서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리적 집중 모형은 공급에서의 수학 체증,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수송비, 그리고 수요라고 하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공급에서의 수학 체증,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연계하는 수송비, 그리고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을 잘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공급이 아니라 생산, 이라든지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생산 또는 공급에 반대되는 뭔가 소비 라든가 이런 단어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틀렸다. 생산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비로 바뀔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수요라고 하는 부분도 교체 가능한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선택지의 진위 판단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이런 형식이 내신에서 출제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세 요소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세 요소를 언급을 하는 선택지는 항상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이라는 오직 두 생산 입지만이 존재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이라는 두 가지 생산물만 있으며 오직 국민이라는 모든 국민이 오직 이 두 가지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나라를 가정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므로 농부의 수는 양쪽 토지량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하여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래서 사회지문을 읽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농산물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이 되기 때문에 농부의 수는 양쪽의 토지량에 비례한다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이제 문제 출제를 할 경우에 반비례로 바뀌게 되면은 잘못된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총 노동력이 60%다라는 것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동쪽에 3, 서쪽에 3의 노동력이 있다. 농사 노동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공산품은 돈가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서 생산될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양쪽에서 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경우, 여러 경우를 가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동에 집중될 경우 하나, 서에 집중될 경우 하나, 또는 양쪽에 분산될 경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이게 나중에 표로 정리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 입지에서만 생산된다면 다른 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비가 발생하고 양쪽 입지에서 모두 생산된다면 수송비는 들지 않지만 양쪽의 공장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2배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쪽으로 쏠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하고 수송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다 할 경우에는 무엇이 2배가 된다. 고정 비용이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설명이 크로스가 되어서 나올 경우에는 그것이 또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공산품 1단위당 수송비용은 1단위이고 한쪽에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비용은 4단위이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고정비용은 수송비의 4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입지의 인구에 비례하게 되는 공산품에 대한 총 수요를 10단위라 했을 때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출하셔야 되는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총 수요가 10단위인데요. 아까 보시면은 총 노동력의 60%가 뭐다? 농부다라는 겁니다. 그럼 농부의 수요가 6단이다. 그러면 사실 공산품을 생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제조업자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의 수요가 4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총 수요가 10단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다 읽고 나서 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나라에서 만약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느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냐면 동쪽에만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보겠다는 거죠.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 3단위와 제조업 노동자의 수요 4단위를 합쳐 7단위가 된다. 그리고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만 존재하기 때문에 3단위가 된다. 아까 얘기한 10단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합쳐서 10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한 기업이 동쪽에 공장을 세운 후 그 단일 공장에서 동쪽과 서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한다면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비용 4단위와 수송비 3단위가 발생한다. 이는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 11단위보다 유리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동쪽과 서쪽 양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유리한데 양쪽에 공장을 세울 경우 수송비는 들지 않으나 고정비용이 8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기업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 사실 이 부분에서 아예 이 문장을 갖다 쓸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표에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 아까 말했던 이 부분입니다. 동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만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동쪽에는 고정 비용이 4가 발생을 해요. 동쪽에만 설비를 집중할 경우에. 그 다음에 얘가 서쪽으로 수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송비가 드는데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7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쪽과 서쪽에서 양쪽에 다 하게 되면은 고정 비용이 2배가 되기 때문에 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송비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8 플러스 0은 8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쪽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왜 수송비가 7이 나오느냐? 동쪽에 보시면 지금 농사인구 3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 제조업인구 4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농사인구와 제조업인구가 4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규모, 이 어떤 존재들의 수요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송비가 7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쪽에 7단위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4가 들게 되지만 수송비가 7이 들게 되어서 총 11단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총 비용이. 그러면 가장 유리한 쪽은 어디이냐? 가장 유리한 쪽은 7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다가 생산물을 좀 집중을 하는 경우가 훨씬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아래쪽의 표를 보셔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양쪽에 똑같이
분포를 할 경우에는 동쪽에만 세울 경우에는 4라는 거죠. 그럼 수송비가 왜 5가 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쪽에 똑같이 분포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농부 인구 3, 그 다음에 제조업 인구 4를 어떻게 쪼개겠다? 4를 여기, 여기 서쪽과 동쪽에 나누게 된다면은 서쪽과 동쪽 양쪽에 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5를 고려를 하면은 수송비가 5가 든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지금 9가 나오는 거죠. 4, 5,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양쪽은 항상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제가 말한 양쪽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항상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늘. 그럼 서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는 농부 3, 그 다음에 서쪽에는 농3, 제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어느 쪽이 가장 유리하다? 서쪽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얘기하는 것은 제조업 분포 사항에 대한 얘기고요. 뒤쪽의 얘기는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시설의 미비로 수송비가 매우 비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국 초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다음 부분 볼게요. 따라서 이 시기에 지리적 집중 현상은 나타낼 수가 없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폴 크루그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이 이행하면서 시대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네요.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제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체크를 하고 있냐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표현상의 특징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 특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느냐? 시대 흐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총 몇 가지의 표현상의 특징이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요. 첫 번째, 학자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학자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시를 번째 학자 제시, 두 번째 예시를 1문단에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가정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번째 시간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더하게 되면은 오지선다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상의 특징 또는 내용 전개 방식 부분도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증가하였고 교통시설의 확충에 따라 수송비가 크게 낮아졌으며 비농업 거주지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의 매우 좁은 지역에 강력한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그 후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서쪽에 개발되고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종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해졌지만 오랫동안 확고히 자리를 잡은 제조업 벨트의 견인력이 매우 강하여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럼 가에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무엇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서쪽에서 개발되는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종식되어서 노동력이 풍부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확고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앞부분에 나온 가로로 표시한 것은 변화 요인이고요. 이 부분에 표시한 것은 강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교통의 변화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교통시설이 처음에는 미비했지만 지금 나중에는 수송비가 줄어들 수 있는 교통시설의 확충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 요인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 판을 보시면서 어떻게 출제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판을 보시면서 저라면 어떻게 출제했을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서술상의 특징은 지금 충분히 4개가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어디에서 끊을 수가 있냐면요. 여기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정도로 해서 비교우위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출제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지금 나오는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서 수학체증과 관련된
기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보자면은 이 세 번째 문단과 표 그리고 네 번째 문단까지 합쳐서 하나의 문제, 굉장히 좀 어려운 응용형 문제 하나를 출제하거나요. 혹은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3문단 얘가 지금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표랑 엮어가지고 응용 문제 하나.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넓게 잡으면, 범위를 넓게 잡으면 좀 어려운 문제 하나를 출제를 할 수 있고, 아니라면 기본 하나, 응용 하나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저는 거의 내신에서 100% 출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제조업 집중 현상이 왜 계속 유지가 되었느냐.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쯤 가서 새로운 내용이 등장을 할 경우에는 얘는 100%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출제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요. 지금 크게 내자면은 뭐 5문제 낼 수 있고요. 작게 쪼개서 내더라도 6문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의 선호에 따라서 출제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표현상의 특징 부분을 묻고 있다. 표현상 특징 부분을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근본적인 한계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요. 두 경제학자의 핵심적인 이론을 제시한 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 부분이 나왔으면 제가 그런 부분 출제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메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이 발전해온 과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러면 이 과정 부분은 마지막 문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시간 흐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경제학 이론이 발전해온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가 변화해왔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 기존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경제 현상을 새로운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 배경 분석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문제는 걷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쉽게 나왔고요. 지금 저는 서술상의 특징을 조금 더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좀 변형된 문제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블로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우위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1문단과 그 다음에 2문단, 첫 문장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을 전문화하게 된다. 아까 전문화라고 하는 단어 딱 한 번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럼 만약에 이 문장의 진입 판단이 안 된다면 그 문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도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라고 했었죠. 3번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지 못한 나라도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 규모가 커지면 그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이 문단 첫 문장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국제무역을 통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국가들은 생활 수준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왔던 게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특정 단어가 눈에 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왔는데 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가셔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언급을 해드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폴 크루그만의 견해에 따라 기억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표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표를 자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틀린 문장이 딱 눈에 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를 위에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럼 1번 선택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2번 선택지 보시면 기업은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입지로 할 때 기존의 제조업이 3번은 기존의 제조업이 양쪽이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면 그다음 4번 기존의 제조업 분포 상황과 무관하게 5번 기존의 제조업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읽어두셔야 이 표에서 어디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선택지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그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보다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동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삼
제4가 있었죠. 그 다음 서쪽은 농3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합쳤을 때 여기가 7, 여기가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2번, 기업은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입지로 할 때, 그렇지 않은 곳을 입지로 할 때보다 공산품 공급을 위한 수송비가 적게 발생을 한다. 이 수송비 부분은 아까 확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존의 제조업이 양쪽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면 기업은 동쪽과 서쪽 어디를 입지로 하더라도 공산품 공급을 위한 수송비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기존의 제조업이 양쪽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면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수송비는 지금 양쪽이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 기존의 제조업 분포 상황이 무관하게 기업은 양쪽을 입지로 하는 것보다 동쪽과 서쪽 어느 한쪽을 입지로 할 때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고정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부분 체크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고정 비용 부분만 보신다면 항상 적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기존의 제조업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서쪽을 입지로 할 때보다 총 비용에서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고정 비용은 사실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 변형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본다면요. 공산품에 대한 수요 묻고 있고요. 수송비 묻고 있고, 수송비 묻고 있고, 고정 비용 묻고 있고, 고정 비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총 비용으로 바꾸게 된다면요. 만약에 총 비용으로 바꾸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여기 9라고 하는 총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총 비용으로 만약에 이 단어를 바꿀 경우는 이 선택지가 틀린 선택지로 바뀌게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공산품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수송비, 고정 비용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총 비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신에서 뭔가 변형을 할 경우에는 총 비용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표를 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3번 문제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출제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푸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A는 공산품에 대한 이 나라 농부의 전체 수요 중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A 부분을 보시면 지금 3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농부 전체 수요가 6이었기 때문에 6 나누기 2 비례해서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3이죠.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B는 공산품에 대한 이 나라 제조업 노동자 수요 전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B를 보시면은 전체 수요는 10인데 이 중에 농부의 수요 6을 빼고 나면은 4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맞겠죠. 그다음 C는 공산품에 대한 서쪽 수요 전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요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다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표시를 해보면은 C 부분 수요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겠죠. 지금 서쪽에는 농부만 있게 되니까요. 다음 D는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고정 비용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총 비용이랑 고정 비용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3번 문제를 푸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자, 2의 11단위 얘가 지금 뭐냐면은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 비용과 동쪽에 있는 농부의 수요를 합한 것과 같다. 농부 수요를 합한 것과 같다는데 지금 문제는 본문에서는 총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총비용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총비용은 지금 동쪽에 서쪽에 공장 시설을 몰빵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고정비용 4가 들어야 돼요. 고정비용 4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송비가 나와야 되는데 수송비가 지금 저쪽에 있는 농부 인구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 인구 해가지고 7이 나와야 되죠. 7이 나와야 됩니다. 이 7을 더한 11이 나오는 거예요. 이 총 비용이 1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농부의 수요를 합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수요까지 합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뭐다? 고정비용과 그 다음에 수송비와 총비용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3번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가와 보기에 나에 모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언급했던 출제 방식이죠. 영문 타자기의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이 쿼티로 되어 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배열은 타자기가 수동이었던 시대에 활자를 치는 기계의 팔이 뒤엉키지 않게 타이핑 속도를 일부러 늦추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 자, 이유 원투죠. 자, 팔이 뒤엉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 속도를 일부러 늦추도록, 이것은 이제 효과가 되겠죠. 이게 이유도 되겠고 효과도 되겠죠. 타자기가 전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효율적인 키 배열 방식이 고안이 됐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것이 고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 벨트의 견인력이 강하다와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시작될 때의 조건이 변하였지만 계속 유지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이 3번이 핵심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이 부분을 출제를 할 때 뭐 여기도 다 밑줄을 치겠어요.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가지고 다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도 밑줄을 쳐서 각각 이제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형 출제 가능한 부분도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변형 문제는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블로그에 제가 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실려있는 변형 문제까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유튜브 학당의 류선생이었습니다.